영화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의 도전은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을 중심으로 펼쳐진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을 18년 동안 이제 추적하면서 기록해온 영화입니다. 후회받은 김환태라는 배우가 만든 그 사람인데요. 사실 제가 개봉이 제가 12월 9일인데 그에 앞서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또 기자분들 앞에서 또는 이제 배급하시는 이제 좀 관계자분들 앞에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좀 잠이 정말 안 왔어요. 진심이었는데 좀 잘 안 그랬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마음이 좀 여러 생각들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 동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중간중간에 저도 이제 다른 일을 좀 했지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과 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병역거부자 또 평화활동가 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고 그 기간 안에 또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았던, 그리고 저한테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지만 큰 숙제를 좀 맞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또 다른 일을 할 때 큰 이제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작품이고요. 또 영화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이런 마음들이 좀 더 많은 분들께 공감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이렇게 홍보되고 알려졌으면 좋겠다. 개봉 앞두고 이렇게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영화의 뭐 개봉과 배급과 이런 메커니즘을 전혀 몰라서 그런지 어제 잠을 잘 잤는데 감독님이 못 주무셨다고 하니까 약간 민망하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고요. 다만 저는 왠지 이제 18년 전에 저의 모습을 이미 이제 DMZ 영화제에서 보긴 했지만 또 정식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된다는 거에 약간 민망함이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DMZ 영화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활동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또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작은 규모의 활동인데 이것을 18년 동안 쭉 저희 곁에서 이것을 기록해 주시고 그걸 또 멋진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남겨주신 감독님께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쟁원상에서 활동하는 최정민 씨.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전쟁원상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용석이고요. 사실 영화에 대해서는 맨날 우리 다 관객으로만 극장 가서 보고 그랬는데 되게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리고 저희가 18년 동안 활동할 때 김한태 감독님이 늘 곁에 있었어요. 저희가 영상을 좀 작은 영상 만들고 뭐 찍어달라 부탁하면은 할 때 저희가 때로는 돈도 못 드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부탁하고 이랬던 순간들 동안 28년이 쌓여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영화 나올까? 나오겠어? 계속 오래 찍으시니까 근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DMZ 상영했는데 극장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이렇게 하고 이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저는 그래서 김한태 감독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관객도 많이 들고 1000만이요? 네, 저는 1만 관객이 되길 바라고 관객도 많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저희 활동이 좀 더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저희처럼 조그만 단체들은 사실은 언론에 기사가 나거나 이럴 기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영화를 찍어서 저희 입장에선 저희의 활동을 알려주는 기회를 주셔서 김한태 감독님께 더더욱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쟁원상은 지금 평화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인재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이제 앞에서 영화에 대한 본인의 감정, 평가 이런 걸 얘기해 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부제가 금기의 도전이잖아요.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건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의 양심적 병역과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있었고 그 다큐멘터리는 제가 그거를 특강을 하거나 양심적 병역과 이렇게 이제 상영을 했을 때 그때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에 대한 찬성, 반대, 목사님 얘기도 있었고
이제 진중권 씨도 나와서 거기에 있어서 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뭐 편협하냐, 뭐 공화국의 신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찬반을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2002년, 2003년쯤에 근데 이제 이름을 같이 쓰면 완전 다른 다큐멘터리인 거죠. 여기서는 찬반이 직접 대립하기보다는 당시에 시작했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운동들을 계속 여러 부침, 고민, 뭐 아니면 어떠한 뭐 촛불 집회 때는 또 갑자기 그 촛불 집회를 참여했던 의경이었죠. 의경이 이제 나는 더 이상 진압을 할 수 없다라고 나오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당시 갖고 있었던 그 양심적 병역거보다라고 이제 좀 뭔가 연대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이렇게 쭉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다큐멘터리가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1부, 2부 나와 있는데 저는 금기의 도전에 대해서 좀 오늘 도전이었고 실제로 50년 동안 계속 처벌을 받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표현은 뭐 정말 찍소리도 낼 수 없이 그냥 계속 감옥에 가왔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부터 군사재판이 아니라 민간재판을 받겠다라는 고민 속에서 이제 민간재판을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사회적으로 찍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겹겹이 쌓인 편견을 좀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병역법에 참여하자 조금 더 사회적으로 동력이 됐었던. 근데 그게 20년 가까이 운동을 만들어져 왔던 도전이었는데 그럼 그 도전이 성공했느냐? 저는 지금 저의 감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감옥에 가는 흐름들은 분명히 멈춰졌습니다. 병무청 산하에 근사위원회도 만들어졌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군대를 갈 수 없는 양심을 갖고 있다는 방식으로 신청도 하고 대체복무에 따른 절차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적 인식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감옥에 가는 흐름은 멈췄지만 우리의 운동의 목표나 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컸었는데 그게 과연 이 도전이 성공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다큐멘터리는 20년 동안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 군사주의나 상식에 맞서서 도전을 했고 그리고 그 도전이 2021년에 돌이켜 봤을 때 아직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도전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느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뭐 저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실제로 지금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져요. 그러니까 그 판사와 검사가 피고인석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한 날선 말들을 들을 때 우리가 했던 운동이 어디쯤 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좀 위축되는 것도 사실 이긴 하고 그래서 이 영화도 아마 이 영화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런 영화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날선 사람들이 2000년대에 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좀 자신이 없는 마음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계속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하고 출연진 분들 간단한 소감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18년 동안의 기록이 담긴 만큼 머릿속에 많은 장면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먼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기록을 거쳐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작 과정이 어땠을지 네, 그 궁금증이 가장 크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영화를 처음 기획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가장 크게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다면 그 장면이 어떤 것일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태양 씨라는 분이 이제 병역법을 선언을 했고 그걸 알게 됐고 그때 한번 기록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작품 처음에 2003년도에 냈고 2004년도에는 강철민 씨의 뭐 이등병의 편지라는 이제 농성에 대한 다큐도 만들었고 2007년도에 좀 완성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방황하고 단체도 좀 이렇게 혼돈스러워하고 그런 과정들을 좀 부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촛불에 의해서 정부가 바뀌면서 대체복무제도가 이렇게 도입되는 과정들 저는 이제 어찌됐건 기록을 좀 끝까지 하자, 숫자를 좀 맞춰야겠다라는 약속들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아주 쭉 해왔던 것 같고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때의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찌됐건 뭐 그 임재성 변호사는 이제 여전히 지금도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나의 완결점이 좀 만들어진 것 같은 또 다음에 일들은 또 해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때 기억들이 좀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때 많이 기뻐하고 그때 축하 파티 때 했던 것들도 기억이 많이 남고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 윤대성 변호가 그때 사회를 봤는데 갑자기 저를 막 앞에서 인사하라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왜 나를 여기서 막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기억도 나는데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꾸준하게 한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그 운동하고 실천했던 이런 분들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변했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계기였고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출연진 분들께 질문 던지고 싶은데요.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옛날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에 어떻게 처음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이제 이 운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돌아보면 어떤 점이 좀 달라지셨는지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재성님부터. 예,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처음 하지만 기억이 안 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얼음강이라는 그 양심적 병역과 관련된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국가인권위원회. 그때는 우리 약간 사적인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 하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 제가 그때는 당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 근데 그 여자친구는 뭐 학생운동의 경험이 없고 제가 감옥 갔다는 이후에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양심적 병역으로 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아직도 이제 그 장인 장모에게 제가 병역거부자들을 알리는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 장인 장모님께서 막 어떻게 이제 차마 얘기도 못하시지만 근데 이제 와이프도 그냥 뭐 그때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얼음강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때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랬겠구나. 너의 집이 거기 이제 어머니가 엄청 많이 먹고 거의 어머니 영화 같은 거였는데 또 이제 뭐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라는 것도 어머니의 스테레오타입 같긴 하지만 어머니가 엄청 힘들어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니네 집도 이랬겠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 많이 좀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이 생기고 아들이 이제 돌쯤 됐는데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그 아들이 나중에 좀 인지를 할 수 있게 됐을 때 10살쯤 그때쯤에 아들과 같이 보아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개인적인 영광 같은 거죠. 어쨌든 제가 오랜 시간 해왔던 것들이 영상이라는 이름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 아들이 보면서 어쨌든 내 가족이 내 부모라는 사람이 20대 초반? 중반부터 시작해서 나흔이 될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라는 걸 알고 잘 설명해주고 그럴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드리는 것도 있고요. 짧게 한다고 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할 수가 없는데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하고 예전에 훨씬 더 원칙적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는 본디 원칙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운동에 참여했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저 운동이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참여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활동가들은 그럴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말 불면의 마음을 세우고 아마 내가 군대를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내가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로 고민 속에서 이제 병역거부라는 단어를 듣고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거부도 있구나. 근데 병역거부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 속에서 사실은 이걸 시작하게 되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었는데 지금은 이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 놀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병역거부자들 변호를 하면서 판사 앞에서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의 양심이 진지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운동이 원칙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원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운동에 주체했던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이 원칙에 동의하고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저를 보면 낯섭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네, 윤재성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집집마다 분위기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랑 큰 갈등이 별로 없었고 불면의 밤 같은 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참여한 계기는 과정은 아마 임재성 변호사나 저랑 비슷할 텐데 저희는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같은 학생운동 조직 그룹에서 활동을 하면서 병역 거부를 알게 됐고 아마 그 시기에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때 오태양의 병역 거부를 통해서 혹은 여아이신들의 병역 거부 기사를 통해서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알게 됐던 것 같고 저나 임재성 변호사처럼 군 입영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은 점차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좀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군대에 가기는 싫어했는데 어떤 뭐 거부해야겠다, 거부할 수 있는 건지도 몰랐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기 싫었어요.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그렇듯이. 그러다가 이 운동을 함께 하면서 차츰차츰 나도 병역 거부를 해야겠다. 이제 사실 인터뷰한 기자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게 특별한 계기가 있었냐는데 특별한 계기 같은 거는 그런 계기가 있는 병역 거부자들도 있죠. 뭐 촛불 집회 때 의경이었던 그런 이규진 씨나 이런 분들은 지난 명령이 특별한 계기가 됐지만 저 같은 경우 혹은 많은 병역 거부자들은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날 깨달아 보니까 나는 병역 거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 같고 그 옛날 모습과 지금 모습 보면 달라진 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 때는 되게 거침없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 없는 세상도 굉장히 조그만 단체? 지금도 규모는 작은 건 똑같지만 젊은 단체였고 사실은 저희가 무슨 뭐 기자회견을 하든 뭐라든 언론에 잘 안 나왔어요. 별로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거나 중요한 위치가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물론 작긴 하지만 병역 거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저희가 하는 말들이 기사화되고 이러면서 되게 좀 무서운 책임감 같은 것들 우리가 판단 잘못하고 말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옛날에는 그래서 별 고민 없이 막 내뱉던 말들도 지금은 좀 더 고민도 많이 하고 신중해지는 것 같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모습이 그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해서 네,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옛날 모습들을 잊고 살았는데 이 영화 덕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기억에 이제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국제연대의 힘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퀘이커의 AFSC라는 그 평화운동 조직이 있는데 그 운동 조직은 이제 이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로 굉장히 옛날에 이제 상도 많이 받고 이랬던 그런 평화운동 조직이에요. 근데 그 평화운동 조직에서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그게 2000년이거든요. 대만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을 하려고 한다. 거기도 양안 관계로 사실 군사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도입되는 걸 보니 한국 사회도 이제 논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이제 여아이신 협회도 찾아갔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군 가산점제 논란으로 이제 굉장히 군사주의에 관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군사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글도 남기고 인터뷰집도 남기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 아빠한테 이러한 사람들이 군대에서 병역 거부를 해서 감옥에 간다는데 알고 있었냐 했더니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그래서 한국 사회의 이 다이나믹이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같이 사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군대 다녀온 남성들은 모두 다 그 일을 알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저 정도로 감옥 갈 정도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이런 어떤 그 감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는 인권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다이나믹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거부를 한다는 그런 어떤 이제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군사주의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공고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드러냈을 때 또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어떤 그 사회의 결들 이런 게 모두 다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운동에 함께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함께 하면서 저는 이제 여성이라서 사실 병역 거부자들만큼 호명받을 기회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지만 오늘 이 얘기를 다 하기에서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18년 지난 저를 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철이 안 들고 그대로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모는 많이 늙었겠지만, 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근데 좀 여유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걸어오다 보니까 20년이 됐고, 뭐 대체복무라는 작은 어떤 결실도 맺었는데, 그 작은 결실을 맺기까지 20년이 걸렸다. 이거를 자각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고,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고, 네, 너무 나를 극단해서 막 지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되고, 너는 그냥 일개 사람이고 일개 활동가이기 때문에 네, 네, 사회 변화는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네, 그런 것들을 네, 알게 된 저에게도 네, 네, 좋은 그런 네,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국가고 징병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를 안 맞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비폭력적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전체로 보면 소수예요. 근데 그 소수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주장이 그때는 이제 다수에 의해서 묻힌 부분이 있었는데, 군대는 필요하지만 이제 그 소수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대체 공무원 제도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이제 그 철동 그 오병제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신 건지 좀 알고 싶고요.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까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주로 여화이징이었고 2000년 이후로 여화이징이 아닌 개인적인 정치적 양심 혹은 뭐 평화주의적 양심 이런 거에 따라서 병역보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데, 한국 사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소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고 다뤄질 때는 소수자 인권 문제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는 문제로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지금은 대체복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병역보호자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보기에는 대체복무가 도입된 거는 큰 진전이지만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좀 더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되게 많이 있다. 지금은 너무 징벌적인 형태다. 이런 주장을 저희가 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모병제가 대안이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평화운동하는 단체들마다 서로 생각이나 입장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모병제를 대안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징병제냐 모병제냐 이것보다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징병제에서 나쁜 군대는 모병제가 되더라도 나쁜 군대일 수도 있고, 지금의 징병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해야겠죠.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 또 이제 요새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됐잖아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나라가 됐는데, 그러면 이 세계 평화 혹은 안보에서 한국 정부, 한국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때 우리 지금 군대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징병제가 공정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혹은 군대 가는 남성들이 제대로 된 그 안에서 처우를 받고 있는지, 혹은 군대 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장애인이나 여성들을 오히려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그 개선해가는 방향은 저는 징병제를 좋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고 모병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엄산 같은 평화주의 운동하는 단체에서는 사실은 한국 정부가 어떤 국민들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군사적인 노력보다는 다른 차원의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군대 규모를 점차로 줄여가고, 그 방향에서 뭐 사회적으로 활발히 토론해서 징병제를 개선할지 모병제로 갈지 이런 거는 그때 그렇게 논의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한마디씩 청해 듣고 언론 간담회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용감평가가 얘기하셨던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영화 안에서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여러 문제들을 보더라도
군대를 갔다 온 대부분의 남성들이 가정에서 군대에서 겪었던 문화들, 그렇게 익숙해졌던 사회 구조들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대물림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들이 조금 더 남성중심적인 문화들이 조금 더 옅어진다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뭐 그런 기회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평화활동이나 평화활동가들이 해왔던 그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유의미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의미로서 좋게 의미 있게 호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어렵게 또 개봉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이 열렸으면 좋겠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저를 포함한 다른 분들의 마음들이 좀 더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2월 9일 날 개봉했을 때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인원에 또 우리 김 감독님 네, 얼굴이 좀 활짝 웃는 모습을 많이 못 봐가지고 활짝 웃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바람은 이 영화가 어떤 전쟁 없는 세상이 18년 동안 고생했다, 너네 되게 고생했다 그런 감상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요. 네, 그런 응원의 말들은 김한태 감독님이 저희한테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체복무제 도입이 병역거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에 가두는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들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가 되면 좋겠어요. 18년 동안, 20년 동안 고생했고 대체복무제 이뤘다. 이걸 담은 영화라기보다는 안보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 꼭 우리가 군대만으로 지켜야 될까?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도 저희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른 생각들이 지금까지는 좀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못 됐는데 사회적인 공론장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서 활발히 토론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불쏘시개가 되면 좋겠어요, 이 영화가. 네. 감사합니다. 대선 있잖아요. 대선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청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 양극화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규정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 문제가 뭐고 이걸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사회학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국 사회를 보는 여러 가지 프리즘 중에선 저는 여전히도 군사주의는 유효한 방식의 한국 사회의 규정인 것 같아요. 게다가 군사주의는 한국이 갖고 있는 좀 고유한 방식의 사회적 특성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주의적인 그런 경향들이 있죠. 결국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세계적인 전쟁을 폭발은 하긴 했지만 물론 미국이 이제 세계 깡패처럼 행동해온 역사들이 많지만 이제 그게 이제 군사주의라고 명명되기도 하고 반공주의, 국가주의 이런 식으로 명명되고 해왔던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프리즘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군사주의가 뭔지, 이 반공주의가 뭔지, 국가주의가 뭔지를 사실 잘 얘기할 수 있는 텍스트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질문해 주신 분처럼 한국 사회가 분단국가인데 라고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태도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당연한지에 대해서 해석하고 설명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징병제나 군대만큼 거대한 제도가 드문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나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DP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되긴 했지만 저는 총을 들지 않는 금계도전은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양심적 병역법의 운동을 쭉 담은 거긴 하지만 보다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보다 많은 평론가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담겨있는 한국 사회 군사주의를 좀 읽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첫단에서 부딪혔던 운동 중에 하나는 저는 군 가산점 제도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 제도가 정말 그 제도로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좀, 그러니까 국가가 적극적인 방식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면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방식으로서의 지원하는 거는 공정하지, 진짜로 요즘 말로 공정하거나 정의롭지도 못하다는 것이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사회적 이슈로 터져나갔던 것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특정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당연히 그러한 다큐멘터리지만 한국 사회 군사주의라고 하는 이 사회 전체를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좀 이데올로기적 해석, 좋은 텍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영화를 만든 감독님의 예상을 더 넘어서는 해석과 비평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또 워낙 어두운 감독님의 표정이 환하게 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겠고요. 영화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의 도전 12월 9일 날 정식 개봉이고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그리고 홍보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